자, 강대규 변호사 모셔가지고요. 지금 막 들어온 거 속보 관련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결의문, 일동이라고 하는 겁니까? 전체 107명 전부 네. 다 이제 참여를 한 것 같고요. 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천호는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잘못된 12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 전에 사과를 한번 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 둘째부터가 문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네. 야, 그럼 윤 어게인은 안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셋째,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습니다. 네. 그리고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일단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과고요. 예, 오늘 의원총회가 뭐 오세훈 서울시장 뭐 공천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잡힌 건 아니고 원래 예정돼 있던 의원총회라고 합니다. 예. 제가 원내대표실 취재를 해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저런 얘기를 나눈 것인데 여기서 그 많은 당원분들 중에 또 화가 나시는 당원분들도 있겠지만 그나마 좀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결의문에는 그 명의자를 봐야 됩니다. 예. 전 국회의원 일동 결의문이에요. 저게 예를 들어서 당대표 메시지 혹은 아니면 당 지도부 메시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전 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일동으로 결의문이 나간 거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 사과 관련해서도 일반 당원들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던가 장동혁 대표가 저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면 저거는 아니 일반 당원들하고는 결이 다를 수도 있다. 일반 당원들은 12월 3일 날 무슨 죄가 있다고 일반 당원들이 우리 같은 평당원들이 사과를 하냐. 근데 국회의원들은 일단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까지의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당과 그 대통령실이 함께 가지 못했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저러한 계엄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행정적인 고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서브를 잘 못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또 계엄에 대해서 아예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저러한 움직임조차. 예. 그 국회의원들은 사과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가 가장 좀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한다.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결혼이 미래로 전진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취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옥중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떠한 그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었다. 네, 예. 교감이 있어서 이 정도의 발언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그 서로의 그러한 그 약속하에 저 정도 메시지가 나갔다는 거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그 아마 설날 지나고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러면서 각 그 설날에 뭐 장보기 행사는 혹은 아니면 요즘에 그 봄철 행사에 갔던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을 거라 보여지고요. 예. 또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우리는 단일화로 가자.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자. 이게 사실 킥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네,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 국회의원들끼리의 이른바 뭐 개파가 작은 개파, 큰 개파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될 일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아예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자라고 한 것이고요. 자, 좀 걱정되는 게 저 그 결의문 이후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왈가왈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의원 일동으로 나간 것이고 국민의힘 전체 메시지는 아니라는 점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른바 뭐 절연을 하자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 화답을 해야죠. 혹은 아니면 뭐 조용히 있던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예. 그 아마 백브리핑 보니까 주호영 의원 백브리핑 보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대표 사과를 요구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안 한다고 했다는 것 같아요. 네. 그 당 대표가 사과를 하게 되면 나를 뽑아준 당원들은 또 어떻게 뭐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뭐 그러한 심정에서 당대표 차원에서는 사과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국회의원들이 사과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대표 장동혁 대표의 생각과 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이 좀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다르다라기보다는 어떠한 그 결의문 작성에도 당연히 그 장동혁 대표도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결의문 문구 작성에 대해서 다 그 보고 발표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결이 다르다기보다는 그 입장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방선거가 이제 8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어제가 마감이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후보 신청 마감인데 네. 서울시장 현직 서울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을 끝까지 안 네. 한 겁니다. 이러면서 장동혁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노선이 네. 바뀌어야 된다 이러면서 예, 예. 정면으로 들이받는 예, 그런 아유, 행동을 했어요. 제가 또 이렇게 그 방송 중에 또 흥분하면 안 되니까 흥분을 가라앉히고 예, 얘기하자면 예. 일단은 언제까지 저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 오늘 결의문까지 나왔는데 또 저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제가 공천 신청 마감이었고요. 예. 공천 신청 마감을 했는데 그걸 또 열어준다? 오세훈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야 우리가 시간을 더 연장해줄게. 추가 공모를 받을게. 저는 그래서는 당의 기강이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당의 기강인데 예. 전 당의 기강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당장 다들 사람들이 막 그냥 야 누구한테 특혜 주고 나한테 그렇죠. 특혜 안 줘? 그런 소리 나올 특혜입니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당내 원칙이 사라지고 있는데 예, 뭐 제가 당내 원칙 사라진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황교안 총리가 저희 당에 모셔와가지고 전당대 출마를 할 때 그때는 당규에 입당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으면 전당대 출마 못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뜯어 고쳐가지고 황교안 그 전 총리에 대해서 결국 전당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당대표가 됐죠. 예. 그리고 뭐 그 1년에 김문수 대선 후보자 선출해 놓고 또 한덕수 후보자 또 단일화 하냐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규칙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규칙을 어떠한 뭐 다른 특정 정치인에게 특혜를 주던가 특정 정치인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규칙을 무시하니까 발생하는 사고고요. 우리가 당원 당규의 또 공천관리 규칙은 얼마나 엄중합니까? 날짜를 정해놨는데 그 날짜에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굳이 러브콜을 하면서 같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되고요. 예. 지금 그러면 정원호한테 지는 거 아니냐, 박주민한테 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윤희숙 전 연구원장하고 예. 그리고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등록을 했는데 네. 그 두 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등록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이냐를 계속 그 똑똑한 분들이 계속 짜내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선거를 이끌어 나가야지 안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올까라고 고민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 생각에는 이런 걸 거예요. 제 예상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냐면 출마를 하실 거고 왜냐면 그 뭐 출판기념회까지 하셨으니까 책도 쓰셨으니까 예. 근데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마라. 그리고 나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은 무소속으로 나가서 그 정원호랑 붙든 박주민이랑 붙든 뭐 붙겠죠. 그런 시나리오를 구상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게 어떠한 시나리오라면 뭐 옛날에 뭐 원희룡 지사 시나리오도 있지만 과거에 그 박원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범야권 연대 후보라 그래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민주당은 뭐 지지율이 10% 아래로 나는 막 그런 시기였는데 그랬었죠. 그러한 모델을 바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와 지금은 사안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그때 전직도 아니었고 현직도 아니었고 본인은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그 한 4선 이상을 한 현직 그 장수시장이잖아요. 예. 그럼 본인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승부를 하셔야지 자꾸 이 뭔가 그 기류에 편승해가지고 하셔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충분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후보자로 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정원호든 박주민이든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많다 생각했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걷어차면 저희가 그거를 오세훈 시장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룰을 이미 딱 그 세웠으면 룰을 그럼요. 지켜야죠. 네. 저러면 이제 다른 후보자들은 나도 들어갈게. 혹은 뭐 아직도 그러면 콩가루 되는 예, 겁니다.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민을 왜 하냐? 상대 후보에 따라서 내가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경기도지사를 예를 들자면 김동연이 나오면 나 안 나가. 근데 추미애가 나온다? 그럼 난 자신 있지. 뭐 이러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기초단체장들도 그래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시장, 군수, 구청장 하고 있는 기초단체에서도 예. 그 현직들이
이른바 그 지난번 지방선거기 때문에 이재명계의 사람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려요. 그럼 갈리면 내가 나갈게. 그러니까 이러한 공천이 이미 마무리가 그 신청이 마무리가 됐는데 나도 추가로 넣어달라고 하는 더 혼선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예. 참 좀 댓글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힘이 너무 싫다, 뭐 짜증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네. 우리가 원칙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당 대표가 뽑은 그러니까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가 결정하는 그런 상황들로 좀 뜻이 좀 모여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을 좀 만나볼 텐데 내일부터 이제 네. 노란봉투법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노란봉투법이 시작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네. 총파업을 결의하는 그런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한참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네. 총파업을 하면서 네. 회사는 망하든 말든 일단 나는 성과급을 받아야 되겠어. 네.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예. 그러면서 총파업에 참여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네. 해고를 하겠다. 아니 노조가 뭐라고 노조가 해고를 하겠다고? 근로계약을 해고를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다고 그런 합니다. 엄포까지 하고 있답니까? 네, 엄포까지 하고 있고 그거를 뭐 온라인 방송으로 아예 엄포를 놓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그 반도체가 음. 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강국인가? 유럽에서는 반도체를 왜 안 만드나? 유럽에서는 반도체 기술이 없나? 왜 안 만들지? 유럽이 기술이 더 뛰어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반도체에 대해서. 근데 유럽을 왜 못 만드냐? 노조 때문에 못 만든 거예요. 뭐냐면 이 반도체라는 그러한 그 굉장히 정밀한 그러한 그 산업이 예. 사람이 그 항상 그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기계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집약되면서 그 쉬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대가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어떠한 정밀 공정에 대해서 최우수한 그 연구 인력들은 휴가도 못 간대요. 내가 휴가를 멀리 갔다가 갑자기 여기에 먼지가 들어가서 뭐가 공정이 잘못됐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공정을 셧다운하는 순간 몇백 조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회사 근처에서 바로 튀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거를 이러한 또 노동 시간도 그렇고 예.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은 이러한 저런 노조,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판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이 안 된다는 걸 하다가 노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못하는 거네요. 사람 때문에. 어허.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의 국민성이 우리는 뭐 열심히 일하겠다. 밤낮으로 일하겠다. 새벽에도 일하겠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국민성인데 그래서 그 기업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성이고 일본도 이제 그런 국민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그나마 잡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노조가 저렇게 판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우리나라에서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고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공장 자체가 동남아에 있는 그런 값싼 인력들한테 대신 너네 하루에 12시간 일해야 돼. 10시간 일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즘 이제 AI 로봇 막 나오고 있는데 AI 로봇 뭐 더 발전시켜 가지고 아예 그냥 미국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관세 걱정도 없는 네. 미국으로 넘어가겠죠. 예, 아틀라스로 가는 건데 예. 저는 그 삼성그룹이 노조가 언제 생긴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래 뭐 노사 협의체라 그래가지고 예. 노동조합이 없었는데 이병철 회장의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노조는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현대는 노조가 너무 강성이었고 현대차는 삼성은 없었는데 삼성이 그나마 전 세계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거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죠. 예,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외국인들도 투자할 때 노조가 없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투자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 걱정됩니다. 바로 그 노란봉투법과 맞물리면서 총파업을 하는데 아주 웃긴 게 만약에 월급이 안 나오던가 월급이 작게 나오던가 그러면 총파업이 이해가 돼요. 지금 삼성전자 그 성과금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예. 하이닉스가 더 어마어마하게 받았으니까 예. 하이닉스만큼 달라고 예. 지금 파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총량을 봤을 때 네. 하이닉스는 이제 올라온 거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이제까지 많이 받아왔어요. 항상 위에서 많이 받아왔고 하이닉스는 이제 올라왔는데 당연히 그 비교 수치가 그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아니 본인들이 이제껏 많이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제까지 안 받아온 거에 대해서 토해낼 거예요 다시? 그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와 동일한 성과 동일한 보상이 저렇게 들고 있잖아요. 예.
동일한 성과, 동일한 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삼성전자에 다니는 그 연구원들 얘기 들어보면, 예. 그래서 좀 답답할 노릇이고요. 저 총파업에 참가 안 한다 그래서 해고할 수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지금 처음 들었는데 네. 아니 노조가 무슨 권한으로 사람을 네. 해고하겠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그 노조가 강해지면 취업 규칙에 대해서 그 회사랑 협상을 할 때 그런 조항을 넣을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괴롭히기 조항이죠. 괴롭히기 조항. 노조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 멀리 보내던가 뭐 주요 요직에서 빠지게 하던가 이러한 괴롭힌 조항을 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사직하게 되는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회사에서 막아야죠. 그런 취업 규칙 만들면 안 되고. 아니, 근데 해고는 안 됩니다. 네. 갑자기 그냥 또 열이 받죠. 열이 받죠. 받는 예, 게 예. 제가 MBC에서 당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아, 예, 거라서 예. MBC에서 노조의 그러니까 민노총 언론 노조의 그 파업 지침에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도 하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업무 지시 외에 다른 거 완전 말도 섞지 말라. 그런 6개의 그 어떤 파업 네. 그 파업 복귀 지침이라는 게 내려와서 네. 사람을 완전 허수아비로 병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네, 네. 그런 짓을 자행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똑같은 짓을 지금 네. 삼성 노조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거고 이게 뭐 민노총의 길들이기 방식인데 예. 와 삼성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철강, 대한민국 자동차, 흔들립니다. 전자 반도체인데 삼성, 포스코, 현대차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예. 다 무너진다. 연쇄 파동이다. 저 삼성전자의 총 파업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 여당이 또 김용훈 노동부 장관이 어떠한 입장을 낼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김용훈 노동부 장관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내일부터 노란봉투법 생겨가지고 네. 노란봉투법 여러분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노조한테 손해배상 못 물리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네. 노조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노란봉투법인데 발생하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들이 많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발언했대요. 그러니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막는 게 정치와 행정의 영역인데 예. 저게 이제 입틀막 하는 거죠.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면 아무 얘기도 하지 마.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언론이나 혹은 아니면 국민들이 의문감을 갖는 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아니 돌이킬 수 없으니까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잘 나가고 대한민국 주가 올리는데 1등 공신이 삼성전자인데 그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한 달씩 그냥 뭐 업무 정지를 했다. 네. 그래서 공장이 안 돌아가서 납품을 못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지는 어떤 신뢰도가 깨졌다. 네. 그거 어떻게 만회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소를 잃기 전에 예상하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예. 지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아예 소가 도망갈 수 있도록 외양간을 지금부터 허물고 있어요. 외양간 허물 테니까 소들 다 도망가라. 다 도망가면 농사는 누가 짓고 소고기도 못 먹고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예. 노동부 장관이 저러한 정신으로 있으니까 진짜 거꾸로 가는 노조들이 더 판치겠죠. 아 노동부 장관도 민노총 출신인데 야 노동부 장관이 우리 뒤 봐준다. 더 세게 하자. 야 파업 참여 안 한 사람 해고하자. 이렇게 더 강성 노조가 태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분들은 저 노동부 장관은 나라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본인들 귀족 노조가 어떻게 하면 또 기업을 좀먹을지 귀족 노조에 대한 그러한 연봉이나 협상 이런 것만 좀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기에 판넬에 청년이 그리는 더 나은 내일. 와 청년 일자리 정책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예, 저런 글귀 자체가. 저 사람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거든요. 네. 철도 기관사 출신인데 네. 아니 민노총 위원장 출신답게 진짜 모든 걸 노조 편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까? 네. 아 진짜 고용노동부 장관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지 네. 왜 아직도 민노총을 위해서 일하냔 말이에요. 사실 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네. 사실 쿠팡 사태 때문에 진작에 경질됐어야 되거든요. 진작에 경질됐어야 되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 정도를 경질해야지 미국에서 그나마 협상 카드를 갖고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 대한민국 정부도 의지가 있네. 그래 예. 쿠팡 로비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대화를 하자 될 건데 자 이참에 내일 노란봉투법 시행돼서 예. 여기저기 노동 문제가 바바바방 터진다. 대한민국의 산업이 큰 축이 이제 정지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를 핑계 삼아 그거를 빌미 삼아서 김영훈 장관 경질하세요. 그거를 빌미 삼아서 사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쿠팡 사태도 해결되고 그리고 이 노조 강성 노조도 해결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절대 네, 안 한 거 거예요. 안 한다에 네. 저는 500원을 걸려고 합니다. 아까 뭐 국힘 얘기도 잠깐 했는데 국힘에서는 일단 노란봉투법 뭐 내일부터 시작인데 이거는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재앙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까 그
뭐 일동의 저륜의 그 선언 때문에 네. 일단 국힘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자체가 지지층으로부터 좀 지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이고 장동혁 대표가 힘이 없네요 그러시는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어쩌다가 이정이 됐는지. 일단 지금 사고는 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좀 치고 있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응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가 아니라는 안 게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너무 그냥 가슴 네.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그 근무하시는 방식을 여러 그 루트를 통해서 네. 취재를 하다 보면 굉장히 타인들에 대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주는 당 대표더라고요. 뭐 윤리위든 뭐 공간이든 여의도 연구원이든 그 각자가 이제 최선을 다해라는 거고 뭔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뭔가 강요나 갑질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런데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 특히 그 필리버스터 24시간 보여줬고 또 단식 농정도 보여줬고 선거가 이제 90일 남아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공직선거법상 제한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지개를 크게 피진 못하겠지만 어떠한 그 액션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별개로 노란봉투법 같은 문제는 아마 내일부터 그 한 2-3주간은 예. 전국의 노동 현장을 서칭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밝혀내고 그리고 개정을 해야 되고요. 제가 노란봉투법 규정 봤을 때 가장 황당한 건 그거였어요. 사업가 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회사 오너나 회사의 오너의 자녀가 네. 음주운전으로 뭐 경찰에 걸렸다. 이런 기사가 나가면 그럼 노조가 파업을 할 수가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본 조항에. 아니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그 노조 활동의 그 노동 활동이라는 노동조합 활동이 회사와 근무와 연관돼 있는 나의 뭐 연봉 혹은 뭐 휴가 아니 혹은 그러니까 뭐 근무 조건에 관련해서 근데 그것만 파업할 수 있게 근데 돼 있는 근무 거잖아요. 조건과 관련이 없어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사장은 뭐 그렇죠. 국민의힘을 지지했으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예. 우리는 파업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파업을 하청이 원청 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것도 문제고요.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좀 먹는 얘기고 이게 연쇄 파동이 나면 아마 뭐 기업계에서 정치권에다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썸네일을 바닥은 아직 멀었다라고 이렇게 뽑았는데 야 이게 주가가 대폭락하고 바닥까지 찍고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대폭락을 해가지고 네. 저 모든 국가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지고 그 바닥을 찍고 나서야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려나 네.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굉장히 폭락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이재명 정부에서는 네. 코스피 오른다. 주가 반드시 오르니까 빚내서 투자해라. 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지 네. 않습니까? 물론 이재명이 올 초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자하다가 손실 나면은 그거는 개인 어쩌라고. 책임. 그건 개인 어쩌라고. 책임. 네. 어쩌라고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요즘 지금 주가 계속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재명 정부 네. 아니면 뭐 이재명 정부의 누가 어떤 뭐 관계자든지 민주당인지 누구든지 이런 말고 말이 없습니다. 네. 주가 올라갈 때는 뭐 이야 이재명 때문에 뭐 드디어 됐어 정청래 맨날 나서서 이재명 정부가 제일 잘한 거 주가 올린 거 아니냐 뭐 그런 네. 소리 했는데 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전쟁 핑계도 못 대고 있어요. 전쟁 때문이 아니라는 거는 대부분의 경제학들이 다 알고 있기 다른 데 때문에 비슷하게 떨어질 거 네, 아니야. 우리나라만 좀 특이성 있게 굉장히 떨어지는데 예. 지금 최근 한 달간 신용거래, 그러니까 예. B2가 33조를 돌파했습니다. 예. 대부분 청년이고요. 예.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의 세대를 분석해 보면 이 부동산 이재명이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이 뭐 청년과 혹은 노년층 사이에 이 경제 격차를 너무나 늘려놓는다라고 하는데 주식이 더 심해요. 보니까 주식이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하이닉스의 평단이 2만 원, 3만 원인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갖고 있고 쭉 올라가서 재산이 더 늘었고 젊은 친구들은 빚을 내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격차가 노년층과 청년층의 재산이 주식 때문에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아하. 지금 뭐 이재명은 마치 주식이 계층 간의 부의 계층의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예. 계층이 더 벌어졌어요. 오히려 오히려 더 벌어졌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좀 상황이 심각한 게
빚을 저렇게 은행권이나 제1금융권 빚만 내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에 정책 자금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뭐 교육수당, 뭐 보육수당도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지원 자금, 혹은 청년 창업대출 예. 이런 것이 3천만 원, 5천만 원씩 신청하면 나오는 게 나오죠. 있거든요. 나오면서 연이율 뭐 1%, 연이율 0.5%, 굉장히 싸게 굉장히 쓰고 저립니다. 있습니다. 예. 2월달에 그거를 다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주식에 다 넣어놨더라고요. 주식에 다 넣어놔서 뭐 차라리 뭐 작년 9월부터 넣었으면 모르겠는데 2월달에 특히 2월 28일날 넣은 2월 27일날 주식을 넣은 그 친구들은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왔어요. 형님 이거 저희 파산 신청 어떻게 하는 거냐고. 파산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일단 파산이 요즘 청년들 파산 안 받아준다. 청년들은 일을 해서 돈 벌라고 파산 안 받아주고 회생 폭도 넓지 않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젊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인생을 관점을 바라보지 마라. 예전에 코인 때문에 2018년 19년에 이런 상담 문의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예. 일단 빚내 가지고 코인 투자하고 코인 하락하면 파산 신청하겠습니다. 이러한 몰지각한 행동이 많았는데 지금 정부가 금융위 부위원장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게 하나의 모멘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권대영 부위원장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사안이 심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재명이 하는 말이 지금 100조를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식 시장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일단은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국가 돈으로 뭐 회사채를 살 것입니까? 주식을 살 것입니까? 가장 황당한 게 비만이 걸려 있는 아이한테 자꾸 사탕하고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비만이 걸려있는 아이한테 건강식을 주던가 다이어트를 개선시켜야 되는데 운동을 시켜야죠. 운동을 시키던가. 지금 이미 주식이 비만이 걸려있습니다. 연기금이나 이런 투자 때문에. 그런 비만이 걸려있는 주식시장한테 국가가 돈을 더 투자하겠다. 100조를 넣겠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를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정치할 거면 누가 정치 못합니까? 그럼 저는 대통령 되면 1000조를 투자할게요.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누가 못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연기금이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 가가지고 이득을 얻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관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투자해서 이득을 얻는 거 이거는 누군가가 손해를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너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모르고 이거는 아마 명청 갈등에서 제가 보기에 간 지방선거 앞두고 5월 달쯤 되면 명청 갈등에 이게 불 붙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저는 이 주식 시장 가지고 지금 뭐 주식을 부양시켜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면서 청년들을 갖다 다 연끌시킨 거 이게 제일 네. 화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청년들은 일해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네.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고 자신의 미래, 자신의 가정, 사랑하는 사람과 만드는 어떤 가족을 만들고 집을 장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계획하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자산을 만들고 그 자산을 불려서 투자라는 건데 이걸 앞뒤를 바꿔가지고 네. 너희들 자 정부가 뭐 대출해주고 뭐 너희들 뭐 이거 있는 거 조금 좀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굴려 그걸로 몇 바퀴 굴리면 부자 될 수 있어. 마치 코인이던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식이던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청년들을 하루아침에 파산의 길로 지금 몰아넣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왜 청년들한테 일할 기회를 뺏고 당신들이 일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청년들로 하여금 지금 그 자신의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담보 잡히게 만들어버린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옛날에 이재명이 예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인지 뭐 성남 시절인지 인터뷰를 한 거 보면 네. 주식하냐라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자기 뭐 슈퍼겜이다 뭐 그런 얘기 자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작전주를 했죠. 뭐 이런 얘기를 답변을 했어요. 진짜요? 난 작전주로 돈을 벌었다. 예. 근데 그게 작전주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큰 돈을 벌어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한 그 편법 불법적인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던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2월달 주식으로 인해서 그 격차가 청년과 노년 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요. 그러면 예. 실제로 코스피가 5천이 돌파한 게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 모든 주식은 1월 효과, 2월 효과가 있어요. 매년 1월, 2월에는 주식이 상승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가장 큰 게 반도체 사이클이죠. 반도체 사이클이 작년 11월부터 예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후속이 이제 2월달에 맞이를 한 것이고요. 예. 그 코스피의 역사를 보면 1000피 돌파했던 지점, 또 2000피 돌파했던 지점을 보면 돌파하고 한 2, 3개월 안에 바로 후뚝 떨어집니다. 예.
예, 조정은 옵니다. 예. 예, 이명박 정부 때도 2,000피 돌파를 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와가지고 800피가 빠졌어요. 2,000 중에 800이 빠졌다는 거 거의 반이 빠진 건데 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 경제를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 누구나 다 아는데 그래서 차라리 정치권에서 정부 여당이 메시지를 청년들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빚내서 투자해서 내는 거는 그 좀 위험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거 뭐 거의 국가가 허락한 마약 수준이 됐어요. 거의 그 정도로 지금 주식 시장이 그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아니 그냥 주식은요. 그냥 적금 든다고 생각하고 그냥 차근차근 쌓아가는 거지 일확천금을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일확천금을 갖다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서 모든 자신의 어떤 재판이며 그런 것까지 싹 다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받는 그런 일확천금을 받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어떤 실험을 하는 거 아닌가? 네. 호텔 경제학 실험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아주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 명청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네. 그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검찰에게 이 보안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검찰이 검찰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도 놔둘 것이냐. 네. 아니면 완전히 검찰을 해체하고 그리고 경찰에게 그걸 다 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좀 되게 세게 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그 어떤 그래도 검찰은 최소한의 기능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안 수사권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된다. 주장하던 이 박찬훈 네.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이 오늘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그 강경파들, 그러니까 검찰 완전히 검수완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 네. 오늘 이 박찬훈 위원장의 사임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뭐 명청 대전에서 정청래가 이긴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하.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형사 사법 절차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 명청 갈등, 대통령실과 여당의 갈등 이거에 이게 해소거리가 된다는 게 이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 문제인 거고요. 예. 여러분들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하면 정청래 말처럼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경찰하고 검찰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찰은 일단 검찰은 공부할 때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헌법 각종 법을 다 공부해요. 예. 뭐 공직선거법도 시험에 있고요. 임대차보호법도 다 있습니다. 음. 근데 경찰은 형법하고 형사소송법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희가 뭐 전세 사기 사건이나 민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법리적인 보충이 좀 부족합니다. 그거를 잡아주는 게 보안 수사권이에요. 어허. 그게 올라가면 검찰이 이거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야 이건 너희가 법리를 잘못 봤어. 그렇죠. 이걸로 수사해. 예.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올라가면 무죄 나와. 이거 보안 수사할게 하는 건데 사실 예전에는 저는 검수 원복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경찰이 그냥 보고 올리면 검사가 알아서 수정해서 재판 넘기면 됩니다. 예. 이러니까 그 범죄자들은 굉장히 검찰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검찰은 2년에 한 번씩 전국을 뺑뺑이 돌잖아요. 경찰은 그렇죠. 그 지역에만 있습니다. 맞아요. 붙박이에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춘천시라 그러면 경찰은 춘천시에만 있어요. 뭐 아니면 뭐 서울 강남이면 강남구에만 경찰이 있습니다. 거기서만 돕니다. 그러니까 지역 토착 세력들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허. 저한테도 많이 상담이 와서 아니 뭐 저희 사촌 형도 경찰이에요. 저희 아빠 친구도 경찰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데 제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당신이 법을 저질른 위법이냐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중요한 거지 자꾸 인맥 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 이런 인맥적인 뒤틀림이 올라가잖아요. 보고가. 그걸 검찰이 잡아주는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검찰은 2년에 한 번씩 뺑뺑이기 때문에 나는 너는 불송치 의견 보냈지만 나는 기소할래. 나는 뭐 보안 수사 내릴래. 이런 거를 지금 정청래가 없애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은 그러면 보안 수사를 유지하려는 이재명은 뭔가 착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재명도 멋 모르고 뭐 검수완박 주장하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그리고 국세청 4개를 가지고 이제 뭐 주물럭주물럭 해야 되는데 네. 검찰의 기능을 싹 빼놨으니까 야 이거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검수완박 주장하다가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야 검찰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밑에서 말 안 듣는 이런 어떤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야 검찰한테 이용해서
기소해. 네. 이걸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진짜 그 황당한 게 문재인 정부 때가 특수부 검사 인원수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특수부에 있는 그 소속돼 있는 검사가 한 2명, 3명이었거든요. 그래요? 안에 수사관들이 있으니까 많아봤자 4명, 부장 포함해서 4명인데 문재인 정부 때 특수부 검사가 한 2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검찰 힘 빼야 된다. 정치 예. 검찰하지 마라. 검수완박하면서 특수부의 검찰들 늘려가지고 그때 전방위적으로 막 수사에 적폐 수사니 뭐니 하면서 다 집어넣은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윤 검사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민주당이 정말 내로남불이라는 게 이재명을 보면 톡톡히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본인이 그러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저 얘기를 하던가. 예. 대선 후보 때는 마치 뭐 검찰 다 뭐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더니 본인 대통령 되고 나서는 말을 달리하는 게 그게 좀 황당합니다. 네. 예. 강대규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논평을 듣는 동안에 이렇게 힘 빠진다는 그런 분들이 댓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겪어야 한다고 하면은 빨리 겪는 게 좀 낫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점이라면 뭐 어떤 정치에 있어서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면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장동혁 대표가 그 타이밍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늦게 결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늦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강대규 변호사 논평하시는 동안에 군자란님 그리고 김은아님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정치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펜앤마이크에서는 좋은 평론가들 모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